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도는 대리 파트부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의사표시까지 수업을 했는데, 제가 그 동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법 총칙이 가장 어렵다. 공부는 가장 어렵지만, 시험 문제는 가장 쉽다. 역설적이게도. 왜 가장 쉽냐? 총칙은 늘 예상하는 부분이 나와요. 10문제 중에 한 8문제는 해마다 꼭 나온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칙을 학문제로 접근하고 우리가 법대 학생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렇죠? 우리는 법학 학생이 아니라 중개 업무에 필요한 민법적 소양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만 하면 아마 총칙을 절반 이하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두 문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반으로 줄여서 거기를 반복하자. 자, 동강수업을 통해서 지난주에 한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의사표시한 파트가 어려웠어요. 의사표시 파트가 어려웠는데 평균 2문제 나와요. 작년에도 2문제 나왔죠, 이렇게. 그런데 한번 봐볼게요. 일단 어느 법률행위가 성립된 법률행위냐 또는 불성립이냐,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이걸 논하는 것을 과연 계약으로 성립이 됐느냐, 성립이 안 된 계약이냐, 이 두 가지 논하는 것을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 안 불러. 성립 요건. 그래서 성립 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성립. 성립 요건 중에서 뭔가 구비가 안 되면, 뭐가 갖춰지지 않으면 불성립. 법률행위로 성립도 안 돼 불성립된 것은 아무런 더 이상 법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계약으로 성립이 됐다면 그 다음 따지러 가는 것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인지 과연 무효인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져봤더니 이것이 무효가 됐더라.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죠. 무효를 취소한다는 말은 없는 거니까 일단 유효하더라. 유효하다면 후에 나중에 과연 없었던 일로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논하는 거죠. 그래서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일단 유효하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것을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 효력 요건 중에서 뭔가 문제가 됐으면, 효력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되지 못했다면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 내지는 취소의 문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에서 107조, 우리 107조를 뭐라 불렀죠? 이 정도는 줄줄 나와야 돼요.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표시, 농담, 거짓말. 실제는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하는 거. 그 비진위 표시도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원칙은 유효. 증여돼줘야 되는 거다. 원칙 유효. 그렇지만 원칙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농담임을 거짓말임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진리 아님을 알거나 알수 때, 악의 또는 유가시 때 그때는 무효. 또 이 비진위 표시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됐더라도 한 달이 더 건너간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몰랐던 선의의 제3자한테는 이 무효를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3자한테는 다시 비진위 표시가 유효해지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이지만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진위 표시 문제 풀 때는 그 단어 중에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 단어만 나와야지. 취소가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취소한 단어는 없는 거예요. 자, 통정 허위 표시 108조. 우리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통정원 표시, 짜고 하는 통정원 표시.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 가장매매.
채권자들이 부동산 압류 들어올까봐 채무자 누가 짜고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빼돌리는 거. 통저 허위 표시는 짠 당사자끼리는 유효다 무효다. 당사자끼리는 무효. 짠 당사자끼리 무효다. 그래서 가장양수는 앞으로 빼돌려서 등기 내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다. 그렇죠? 남들 눈에만 그리 보일 뿐이지 그건 무효인 등기다. 하지만 무효지만 이 무효도 누구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한 달이 건넌 삼자가 선이 몰랐던 삼자라면 다만 제3자의 선이 삼자는 선의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과실이 있든 과실 없든 이건 논할 필요 없어요. 모르기만 하면 다 보호받는 거지. 선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면 틀려요. 맞을 것 같지만 삼자가 뭐만 갖추면 된다? 선의만 갖추면 되는 거지. 과실 여부는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선의 삼자도 다시 유효해지는 거죠. 그러면 비진의 표시, 통저 표시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취소란 말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착오로 맺은 계약. 남과 착오로 맺은 계약도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착오로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일단 유효한데 그 착오가 중요 부분, 그 법률행위에 중요만 해당될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였더라도 그 착오를 일으킨 표의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있을 때는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또 설령 취소하는 경우도 한 달이 건너한 삼자 병이라는 사람이 몰랐던 선의 삼자라면 그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요 단어만 나와야 되는 거지.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지만 그 착오가 그 계약에 중요에 해당될 때는 그때는 무효이다라는.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무효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10조 남에게 사기나 강박에 맺은 의사표시. 사기 강박한 한 법률행위는 일단은 사기나 강박에 맺은 계약도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선의의 삼자는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결론이 비진의 통정의 표시는 유효인지 무효인지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착오나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요거 왔다 갔다 해야지 절대 무효라만 쓰면 안 되는 거죠. 별거 아닌 얘기였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기본 강의할 때는. 자, 여기 정리해보고 자, 대리 파트를 볼 건데 대리는 우리 중요한 공부하는 우리들한테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파트예요.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냐? 총칙이 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총칙 5파트예요. 법률행위란 파트, 의사표시란 파트, 지금 배우려는 대리란 파트, 이거 끝나면 무효, 취소 파트, 이거 끝나면 조건기한. 이 5파트 열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대리가 범위가 가장 넓어요. 페이지가 가장 많아요. 가장 범위가 넓고 가장 공부할 게 많고 가장 논점이 많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칙의 특징이 뭐냐면 범위가 넓고 공부할 게 많고 어렵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나오고 범위가 짧다고 해서 덜 나오고가 아니에요. 무효, 취소랑 대리 파트는 출제 비중이 똑같아요. 이 대리 파트는 10년간 본 시험에서 23문제 나왔어요. 정확히. 그러면 23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3번 시험 보다 보면 2번은 2문제 나오고 1번은 3문제 나온다는 거죠. 31회 때 지난 시험에는 3문제 나왔어요. 그럼 이번 시험에서는 2문제 나온 게 큰데 2문제 나오는 것 치고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냥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대리 파트가. 자, 대리는 법조문이 114조부터 136조까지 23개 법조문이 있는 어마어마한 파트예요. 우리 교과서 페이지도 거의 40페이지 정도가 넘어요. 이렇게요. 그렇지만 출제 비중은 2문제 내지 3문제인데 우리는 민법 학문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에 시험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은요. 4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3번, 4번 정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건 이상적인 얘기야. 이거 3번이면 정독하려면 이거만 갖고도 하루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딱 찍어주는 부분,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자. 그럼 대리는 딱 5파트예요. 자, 이제 체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출제 비중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출제 빈도를 놓고요. 대리권의 범위와 이 제한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가 별표 2개예요. 자, 이제 교과서 보면 범위와 제한이라는 파트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한테 대리를 왜 가르치는 거냐? 중개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개 업무 보다 보면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그 오임장 갖고 와서 대리인들이 대신 계약 맺는 거 참 많아요. 연로하신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처분할 때 부모님이 오지 않고 오임자 자제분들이 와서 계약 쓰기도 하고, 남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 놓거나 임대 놓을 때 남편은 직장 가고 부인께서 오임장 갖고 와서 계약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중개 업무 볼 때 대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리인들이 많이 와서 계약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거지. 우리가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뭐 대리권 남용이 어떻고 뭐 이론 배우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파트. 대리행에 가면 현명주의라는 거에서 계약서 쓸 때 계약서에 본인 이름을 꼭 나타내줘라. 현명해줘라. 이 현명주의가 중요해. 이게 중개 실무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첫 문제는 아무데나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중개업무를 때 중개에서 알아야 될 부분을 낸단 말이에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의외로 복대리란 파트가 있어요. 복대리 파트가 있어요. 이 복대리 파트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45페이지 정도 되는 거 딱 5군데 보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표현대리라는 거예요. 표현대리. 이 대리에서도 표현대리 가장 어려워요. 이 표현대리는 우리 교재에서도 10페이지. 10페이지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표현대리는 요 기본 강좌에서는 개념만 잡을 거예요. 제가 개념만 잡아놓고 이것은 치마라든가 뭐 요약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갈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손을 대버리면 이거하고 2시간 수업해야 돼, 제가.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야. 이게 가장 어렵고 양이 많다고 해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도 역시 별표 2개예요. 그 다음에 자, 2문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한 문제 고정 손님이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 2010년간. 뭐냐? 계약의 무건대리. 저는 페이지를 다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는데 이거 5파트예요. 이 5파트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이거 말고도 뭐 대리인의 능력, 대리행위 하자, 대리권 남용, 뭐 여러 가지 논점 많아요. 다 과감히 생략하자는 거야. 우리는 모의고사 잘 보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단원별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자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장에 30일 때 시험에 갔는데 대리 문제가 2문제, 3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 집중해서 한 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거에 승부를 걸어야지. 모든 걸 막나로 하려고 그러면 양을 못 줄이면요, 다른 과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양이 많아서. 제가 줄여주고 제가 다 버려줄게요. 다 버려걸. 나머지는 요 파트인데, 대리에 들어가면서 자, 어딜 먼저 볼 것이냐. 물론 기본 강의에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 페이지 어딜 먼저 피시냐. 교재를 여러분들 보시면 110페이지부터 이제 대리가 시작돼. 1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잘 봐보세요. 111페이지 봐보세요. 112페이지, 113페이지. 여기 보면 법정원도 소개가 안 되고 법정원도 없고 판례도 없잖아요. 이런 파트는 이론적인 파트라는 거야. 이런 데는 법대 학생들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법조문이 없거나 판례가 없는 부분은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왜? 민법 시험을 출제할 때 반대 출제를 해. 판례가 없거나 법조문이 없으면 시험 문제 채택을 안 해요. 시험을 이렇게 출제하고 난 다음에 출제 근거를 밝혀야 돼. 출제위원들이 판례 번호 붙이거나 법조문 몇 회 몇 항, 요게 붙어 있는 것만 시험 문제 채택을 해요. 안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뭐 정답 논란이 돼버리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서론 파트예요. 이런 부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이제 들어봅시다. 112쪽에 4번. 자, 하나 체크하죠. 대리의 삼명관계. 그래도 시작은 여기부터 해야겠죠. 대리의 삼명관계. 자, 대리에서는
등장하면 몇 명이 등장한다? 3명이 등장한다. 본인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 대리를 공부할 때는 제가 본인은 항상 갑이라고 할 거예요. 을이라고 할 거예요. 왜? 앞으로 10월 달까지 저랑 많은 전 사례 문제, 판례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도 항상 똑같은 예를 들어요. 제가 요약을 가든 심야를 가든 한번 들었던 예를 똑같이 들고 똑같은 사람을 포지션을 줘요. 이렇게. 왜? 그래야지 반복 효과가 되지. 어떤 때는 본인이 을이 됐다, 병이 됐다 이러면 헷갈려 여러분들이. 근데도 시험장 가면 하도 본인은 갑이요, 대리는 을이요, 상대방 병이라 하자. 늘 수업장 이렇게 배웠는데 또 시험장에서는요. 을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갑이 대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와서 막 항의해요. 아, 선생님 맨날 수업 시간에 본인은 갑이요, 대리는 을이라 해서 그냥 시험장 가서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건 읽어보고 결정하셔야 돼. 네. 자, 3명이 등장하는데 법률 용어죠. 3명을 대리에 이제 3명만 부르는데 이때 본인 갑과 대리인 을의 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 얘네 둘의 관계를 대리권. 대리권 관계 봐. 대리권이라고 대리권. 법률 용어예요. 대리권. 또 이때 본인이 대리인에 당신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 우임장 써주는 거. 대가 수여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한다? 수권행위. 법률 용어니까 이게 약속이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수권행위. 우임장 써주는 거. 본인의 수권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 이미 대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 나가서 을이 나가서 상대병과 본인 갑을 대신해서 대리인 을이 각종 계약도 맺고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하는 거. 얘네 둘의 관계를 법률용어 뭐라 부른다? 얘네 관계를 대리행위라 불러요.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기초강의할 때 다 용어는 보고 왔어요. 대리행위에 따라 대리행위. 대리행위가 이루어지면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직접 돌아오는 관계. 얘가 계약서 쓰면 계약 효과는 본인이 받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과 본인, 상대방 병과 본인 갑의 관계, 이걸 대리 효과라 불렀죠. 대리 효과. 그리고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 세 단어를 대리의 3명관계라 불러요. 법률 용어인데 다음 시험장 갔을 때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출제원이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 들어가도 본인 갑과 대리인 을 사이에 이렇게 안 물어요. 그걸 묻고 싶으면 다음 대리권에 있어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그러면 대리권이 한 마디 떨어지면 이건 누가 관계를 묻는 거예요? 본인 갑과 을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얘네 관계를 묻고 싶어. 대리인 을과 상대 병양을 묻고 싶으면요. 응? 다음 대리행위에 있어서 이 말이 떨어지면 누가 관계를 묻는 거다? 을과 병의 관계를 묻는 거죠. 다음 대리 효과에 있어서 맞는 것은 틀린 거. 대리 효과란 말이 떨어지면 누가 관계를 묻는 거다? 상대방 본인 갑과 상대 병의 관계를 묻는 거죠. 이거 용어니까 이게 고유 명사예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거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대리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 또다시 대리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뭐라 부른다? 우리는 복대리인. 이 복대리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대리 또다시 여태 이 건을 본인의 건을 다시 또 대리를 맡겼어요. 복대리가 부르는데 이때 대리인을과 복대리인 정의 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우리는 복인권. 그러니까 용어니까 대리권, 복인권. 또 을이 정한테 이 사건을 당신한테 복대리 시켰습니다. 대리인 을이 정에게 다시 복대리를 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 부른다? 복임행위. 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익혀야 되는 거예요. 수권행위, 복임행위, 대리권, 복인권.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장 가면 그림을 준다, 그림을 안 준다. 시험장 다 갔다 오셨나 봐. 다 재시생분인가 봐. 대한민국 시험에서 그림은 안 줘요. 항상 이해는 내 머릿속에 이해는 그림으로 이해하고 알기는 글씨로 알고 있어야 돼. 수권행위, 대리행위, 복임행위, 복인권. 그러면 착착착 나와야지 이게. 한참 생각해 한참.
복이명이 가만히 있어보자. 복이명 많이 들은 얘기인데 1분 경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만 갖고 안 되는 거야. 객관식은 이해한 다음에 자꾸 반복을 통해서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시험장 가면 100분에 8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다. 깊이보다는 반복이 중요하다. 시간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가장 중요한 그림인데, 그러면 우리 교재를 봐보세요. 113쪽 봐보세요. 113쪽에 대리권이 한 마리 나와요. 제목이잖아, 제목. 공이 대리권. 대리권이 많이 떨어지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그렇죠. 갑과 을의 관계. 본인과 대리의 관계.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림을 따지면요. 나머지 그림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지금부터 이거 묻는 거, 이거. 지금부터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과 대리의 관계 대리권이라 부르는데, 원래 이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순서대로 다 가야 돼. 자, 한 예를 드는 거야. 대리권의 개념. 의. 과연 대리권이 권리냐, 권한이냐. 대리권은 수권에 하는 단독 행위로 하는 거냐, 상대와 동의도 있어야 되는 계약으로 맺어지는 거냐. 이런 개념이 나와요. 대리권의 의. 대리권에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럴 때 저라고 할게요. 발생 원인. 왜 대리권이 발생하는가? 여기에는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고 발생 원인이. 그러면 대리권이 발생했다면 대리인이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과연 대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느냐. 우임장 받은 대리인이 나가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느냐.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 거냐. 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올 거냐면요. 대리권의 제한 사유라는 게 나와. 과연 대리권 받은 대리인은 뭐든지 나가 다 대리할 수 있는 거냐. 다음 같은 경우 대리권을 제한하겠다. 왜 제한하느냐. 너 대리권 있더라도 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배워보면요. 이거 허용해버리면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어. 그러니까 대리권 있더라도 다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리권을 제한하겠다. 대리권 제한 사유. 대리권 제한 사유가 나와요. 교재 이제 보면 이제 순서대로 보자면. 그 다음에 언젠가 대리권이 발생했다면 언젠가 대리권이 소멸해야죠. 과연 대리권 소멸 사유는 뭐가 있는 거? 어떤 데 대리권 소멸하는 건가? 요 5가지가 끝나야지 대리권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5가지 끝나려면 이미 교과서는 6페이지, 7페이지 가는 거야. 이게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 넓은 바닥에서 교과서 45페이지 되는 바닥에서 2문제쯤 나온다. 그럼 나오는 데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다 볼 수 있으면 참 좋죠, 이걸요. 근데 이거만 하고 수업시 이미 1시간을 까먹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거의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여기에 집중되는 거야. 나오면 여기다, 여기. 그럼 여러분들 교재 따져보면 113쪽에 이번에 대리권의 범위, 그 별표 2개, 별표 2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친절해요. 115쪽에. 그러니까 나중까지 친절하면 안 되겠니? 나중까지 친절하 싶은데 너무너무 진도가 많고 바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주시고 그래야 돼. 115쪽에 3번에 대리권의 제한. 여기 별표 2개. 자, 이 파트만 볼 줄 알면 돼요. 나머지들은 한 번씩 읽어는 좋아요. 그러면 먼저 113쪽에 대리권의 범위. 그럼 과연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다면 대리인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냐. 그 대리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대리인은 이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을 수 있어요. 대리인 2명의 대리인이 있어요. 자, 법정 대리인은 어떤 사람이죠?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가 아니라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대리권이 되는 사람. 법정 하나만 예를 들면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친권, 부모가 법정 대리한다. 이게 법정 대리인이에요. 미성년자 의사 때 되는 게 아니야. 미성년자 싫대요. 난 우리 부모님 나 법정 대리는 거 싫대요. 담임 선생님이 법정 대리 있으면 좋겠대요. 네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의사 관계없이 법정 대리. 근데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다. 그럼 법정 대리는 법에 정해진 데까지 대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법정 대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이 법정 대리인에는 예를 들면 친권자, 부모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가 없는 애들은 고아는요. 친족회가 법정 대리한다 돼 있고 예를 들면 때에 따라서는 후견이라는 사람도 있고 후견인. 예를 들면 또는 유언 집행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유언 집행자. 이런 사람들 다 법정 대리인들이에요. 또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 이 사람이 납북이 돼갖고요. 북한에 넘어갖고 소식 끊겼어. 그 사람 재산 관리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부재자의 재산 관리. 이런 사람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대리인되는 사람들인데 다 어디 나오는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친족법, 상속법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범위는 임의대리만 시험범위예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 의사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리되는 사람이야. 당신의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이거 뭐 한다는다? 대리권 준행위를 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근데 뭐 어디서 문제되는 거냐? 이 대리권 범위는 임의대리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법정대리는 문제가 안 돼.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 범위가. 거기까지만 하면 돼. 근데 내가 대리권을 주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다는 범위를 정확히 정해줬다. 무임장에다가. 그 정해진 데까지 하면 되는데 대리권을 주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재산이 조금 있어요. 많진 않고 조금 있어요. 뭐 강남에 빌딩 몇 채 있고 뭐 강북에 좀 있고 조금 있어. 조금 건물 몇 채인데 뭐 한 임대료 한 달에 한 1억 들어오나 그냥 겨우 써요. 겨우 쓸만해. 그냥 그래요. 잠을 자도 막 그냥 임대료가 늘어나고 해외여행을 보름을 갔다 왔더니 보름 가서 내가 3천만 쓰고 왔어 내가. 보름 했더니 임대료는 5천이 들어가 있어. 그 사이 통장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나 좀? 놀아도 돈이 쌓이고 뭐 잠을 자도 막 돈이 쌓이고 아파서 병원에 좀 누워 있었더니 그 사이 돈이 더 불어. 그래서 건물주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자본주의 꽃은 금융자본이야. 응? 아무리 기업을 하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소용없어. 금융자본과 모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아도 돈이 생기고 잠을 자도 돈이 생기는 것은 임대료. 그래요. 근데 내가 이번에 미국을 가는데 미국 가면 한 6개월간 못 와요. 근데 6개월간 이 빌딩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임차 나간 대로 보증 빼주고 빈 건물 생기면 또 임차 드리고. 근데 잘 아는 김중개사한테 내가 한 6개월 정도만 내 대신 일체 내 대리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나를 대신해서 이런 얘기 해달라. 대리권 줬어요. 대리권 주면서 그 대신 내가 한 달에 보수는 500씩 줄게. 6개월만 좀 내 대신 좀 관리해줘. 대리권 주면서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정확히 정해줬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대리권 휙 주면서 내 대신 재산 관리해달라. 이렇게 해버리고 휙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대리권은 받았지만 정확히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가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대리권을 주더라도 어디가 대리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권은 분명히 있어요. 불분명한 대리인은 과연 본인을 대신해서 어디까지 본인의 재산 관계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은 법정대에서 나오는 것이다, 임의대에서 나오는 것이다. 임의대에서 나오는 거지 법정대리 권한이 불분명한 법정대리는 없어요. 법률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나가서 본인의 재산 관계를 재산을 얘기하는 거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는가. 자, 법조를 보면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도 본인의 재산에 관해서 보존행위는 결론이 이게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아무 제한이야. 무제한 가능하다. 그러면 민법을 배울 때 보존행위란 말이 뭐냐? 보존행위라는 것은 본인의 재산을 어떤 재산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야. 재산을 유지시켜주는 행위를 보존행위라 불러요. 그럼 이거 무제한 거는 왜요? 이거 얼마든지 많이 했다고 해서 본인한테 손해될 염려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보존행위냐? 이런 것도 조금 한두 단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개 업무 볼 때 중개사들이 때에 따라서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천안에 오피스텔 20개 사놨어요.
옵셀 그 와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근 중개사한테 관리해달라고 다 음장 써준단 말이야. 그 대신 내가 수수료는 한 달 30만 줄 테니까 관리해달라. 이렇게 중개사들이 대리권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본인 재산에 관해서. 그때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뭐 보존행위냐? 어떤 건물 같은 가옥을 수선, 수리하는 행위. 이거 아무리 많이 한다고 비가 줄줄 샌단 말이에요. 이거 고쳤다 잘못될 일 없잖아요. 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등기 부동산을 거의 재산 관리하는데 등기가 안 난 부동산이 많아. 이걸 다 일일이 보존 등기 만들어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 이거 많이 한다 잘못될 일 없잖아요. 예를 들면 또는 뭐 소멸시에 걸리는 게 있어. 이 돈 달라는 얘기 안 하면 소멸시에 걸려서 본인의 재산 돈 못 받아요. 그 소멸시에 걸리는 것을 권한대불명 대리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선할 이유가 없다. 딱 쳐놓고 고로시효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 단어만. 그런데 권한불명 대리인이 본인 재산관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할 수 있겠느냐? 이용 계량이라는 것은 본인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거야.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를 이용 계량이라 불러요.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용의 계량행위는 무제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할 수는 있지만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무제한은 아니야.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당된 뭐가 있냐? 교과서에 복잡하게 돼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용 보존행위다. 본인의 빈 건물을, 그러니까 내가 얼떨결에 재산 관리 됐는데 건물이 벼 있어. 빈 건물을 권한대불명 대리인이 알아서 임대 놓는 행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임대 나서 월세 받는 거. 된다. 또는 예를 들면 본인이 남한테 무이자를 빌려준 것을 이자부로 바꾸는 거. 나쁜 일이다, 안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본인 예금을 찾아 요즘 주식을 해야지, 주식을. 요즘 군인들도 다 주식한다요. 저 군대가 있는 조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그 사병들도 월급 나오잖아요. 뭐 40만 원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다 주식한대 요즘 군대요. 이거 끝물이야, 끝물. 내가 볼 때는 자, 예금을 찾아서 뭐 요즘 예금을 하면 몇 프로 나옵니까? 예금을 찾아서 주식으로 투자하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돼. 내가 하면 재산 관리지만 큰일 나는 거. 잘못하면 다 날리죠. 또 본인 예금을 찾아서 이자가 비싼 사채로 빌려주는 거. 이거 다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본인의 빈 건물을 임대 놓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뭐 빈 건물을 전세권을 설정해 주거나 또는 본인의 빈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거 물건이라는 거, 물건. 이런 물건 설정하는 것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돼요. 이 물건은 권리가 강력해. 잘못하면 경매당해. 이렇게요. 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민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봐주는 게 좋아요. 본인의 전답을, 지목이 전답을 땅값 비싼 대지로 또는 땅값 비싼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 뭐 지목을 이게 좀 땅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러면 대리인이 지목을 변경하거나 또 지적보호 이런 거 형질 변경하는 거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적은 거, 여기 중요한 거야. 빡딱 쳐놓고 골라라. 이 권리 성질이 변했다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변했다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된다. 근데 권리 불만 대리인은 본인 재산 관계를 처분행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제한. 이거는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 처분행위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아닌 파트야. 아무것도 아닌 파트지만 시험 문제 더 잘 나와 이게. 왜? 우리가 중개사한테 대리 왜 가르치는 거냐? 법대에서 이론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중개업을 볼 때 이 정도 지식은 간단하지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판례 하나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판례 정리. 최근에 대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시험 문제 10년간
2010년 가장 많이 나온 시험 문제 세 문제 꼽아봐라 그러면 지금 정리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게 세 문제 안에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민법의 의의다. 자, 이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한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판례예요. 자, 본인이 미국 가면서 야, 김중개사, 내가 미국 가면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뭐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꼭 거래가 성사된다는 법도 없고 일체 대리권 줄 테니까 내 대신 네가 알아서 평당 얼마만 받아줘. 내가 갖다가 수수료 줄 테니까 대리권 줘버렸어. 주고 등께 필요한 사람 다 주고 갔어. 이렇게 믿을만한 사이라. 그러면 그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그 대리인은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는가? 첫째, 이 대리는 당연히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자기가 의사결정해서 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이 체결할 때 본인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어요? 물을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대리인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할 자격을 줬다는 거지 꼭 본인의 의사 물어가면서 하는 건 대리인이 아니에요. 내가 변호사한테 소송 대리권 줬다 그러면 변호사는 승소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본인의 지시 받아가면서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하면 그건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 본인의 신분권이 되는 거야. 대리인들은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 본인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 없어. 대리인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본인이 대리인 스스로 계약서 써도 되는, 도장 찍어도 되는 거야. 체결 수는 물론이요. 두 번째는 판례에 따르면 이 대리인이 상대방이 주는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이 주는 중도금이라든가 중도금 또는 잔금 같은 것을 대리인이 당연히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판례에 따르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들은 본인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중도금을 대리인 통장에 입금시켰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정당한 행위예요. 근데 대리 갖고 도망갔어. 본인한테 안 주고 그럼 본인과 대리인 두 사람의 내부관계 문제지. 상대방 쫓아와서 본인이 왜 내 통장에 입금 안 시키고 대리인 통장에 입금시켰어? 상대방 씨 매수인지 책임지세요. 그런 말 없어요. 상대방은 당연히 대리인들은 중도자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거 무슨 대리? 수동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세 번째는 대리인이 대금 지급 시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문제 되는 거예요. 잔금 치는 날인데 이틀 전날 상대방 매수인 전화가 와서 대리인한테 대리인 씨 이틀 뒤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잔금 마련을 못했습니다. 응? 일주일만 좀 기간을 연기해달라. 일주일만. 일주일 꼭 치르겠다. 대리인이 좋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꼭 치르세요. 연기해드리겠습니다. 해줬는데 한 3일쯤 지나더니 무슨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본인한테. 당신께서는 잔금 치는 날 잔금징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오늘부로 계약을 파기, 해제하고 계약금은 우약금으로 몰수한다. 본인 내용증을 보낸 거야. 당신의 대리인이 일주일 연기시켜줬어요. 아, 본인 내 의사를 물어야지. 왜 대리한테 그 의사를 묻느냐. 나 인정 못해. 나가 말하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는 거. 이게 다 문제 되는 거잖아. 당연히 연결 권한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매매한 대리권이 있더라도 이미 체결된 이 매매 대금을 대리인이 임의로 감액시켜주거나 대금을 면제시킬 권한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미 한번 결정된 금액을 아무리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임의로 대리인이 중동을 깎아주거나 잔금을 깎아주는 건 있을 수 없다. 여기까지 권한이 없다. 판례가. 다섯 번째, 판례가 있다는 것은 이런 분쟁이 벌어져 대법원까지 왔다는 거야 지금. 다섯 번째, 아무리 매매 대리권이 있더라도 이미 체결된 이 매매 계약을 대리인 측이 알아서 임의로 소멸시킬 권한, 뭐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런 권한까지는 있더라 없더라? 없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싶으면요 대리인이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또 다시 본인도 대리권을 받아야 되는 거지. 당연히 여기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장 같지만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야 최근에. 이게 시험 기출문제. 왜? 이게 우리한테 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낼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대리를 배우는 이유는 중개사 공부한 분들이 이런 걸 알으라는 거지 무슨 이론 알으라는 게 아니다. 요거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114쪽 하반부에. 자, 세 번째 115쪽에 대리권의 제한. 어렵지 않아요.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법사하고 논리 배우자는 거 아니다. 자, 대리권의 제한. 불안해할까봐. 이분도 불안해하지도 않아. 못했니? 그래요? 대리권의 제한. 자, 여기가 또 별로 두 개 있는데, 대리권이 있더라도 다음 같은 경우 대리하지 말라는 거야. 왜 대리권 왜 제한하느냐? 제한 사유야. 근데 이거 뭐냐면요. 이거 대리권을 행사하면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경우는 대리하지 말아라. 대리권 있더라도. 자, 대리권 제한 사유는 몇 가지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첫째, 우리 민법 124조에 있어. 124조. 법정 회의라는 거 아니에요. 대리권이 있더라도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시키겠다. 하지 말아라.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조항이 있어요. 자기계약은 하나는 본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나는 자기 자격으로, 자기 혼자 계약 맺는 거야. 내가 잘 아는 공인중개사한테 중개 의뢰를 맡기려는데 대리권 달래요. 대리권 줘야지만이 내가 이 중개하겠대. 왜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딴 데도 또 내놔갖고 거기서 계약 체결해버리면 나는 헛고생하는 거잖아. 특히나 땅을 파고 그런 일은 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응? 줬다 내가 운장 써주겠다. 네가 독점적으로 다 이 중개하라. 줬어요. 주자마자 1시간 만에 연락 왔어요. 계약 썼다는 거야. 역시 능력 있는 중개는 다르다니까. 딱 의뢰 맡긴 지 1시간 만에 계약이 체결됐대. 가봤더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란에 홍남계 대리인 김중개사, 매수인란에 김중개사. 하나는 내 대리인 자격을, 하나는 지 자격으로 지 혼자 계약 맺어버리는 거. 그러면 대리인이 직접 매수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누가 손해볼까요? 본인이 손해보겠지? 대리인 지가 손해보겠어요? 너 자기계약 맺지 마라. 자기계약 맺지 마. 본인 침해할 염려가 있어.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쌍방을 대리하는 거죠.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이에요. 변호사들이. 내가 음장 써주면 변호사가 소송대리, 원고 측 소송대리인 변론하세요. 그럼 또 변론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송대리권 주면서 수임료 500 주기로 하고 이 사건에 관해서 대리권 줬단 말이야. 그 변호사 나가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 변론하세요 했더니 막 변론해요. 이래저래 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 변론하세요. 잠깐 자리 좀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옮기래. 지금부터 피고를 변론하겠대. 지금부터. 이 변호사가 원고표 양쪽에 다 운장 갖고 와서 지 혼자 변론하고 있어요. 지금 원고 측 갔다가 피고 측 갔다가. 이게 쌍방대리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지 말아라. 하지만 절대로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원칙만 금지하는 거야. 이게 이임규정이다. 원칙만 절대로 금지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원칙은 하지 말아라.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외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 예외를 기억해 주셔야 돼.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데 예외적 허용이 돼요. 이 경우 허용된다. 해도 된다. 이 경우는. 자기가 쌍방대리. 첫째, 본인의 허락.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는 해도 좋다. 본인의 이익을 보호를 하지 말라는데 본인들이 쌍방대리 좋대요. 자기가 좋대요. 허락하면 할 수 있다. 본인 허락이 있을 때. 또 하나는 채무의 이행이라 그래. 채무의 이행. 돈 갚는 거. 채무의 이행은 해도 좋은데 다만 어떤 채무의 이행이냐. 좀 더 셈이 들어가면 변제기가 도래했고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쌍방대리 해도 좋다. 채무 이행 기억하셔야 돼. 세 번째, 이것 때문에 갇힌데도 과언이 아니야. 우리가 중요한 거 볼 때 등기 신청행위는
쌍방대리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개사무실에서 아파트 사고 팔면 등기를 내야 되는데 매도인도 매수인도 우임장 써주면 법무사 2명이 가요? 1명이 가요? 1명이 쌍방대리 하는 거야. 등기 신청행위는 쌍방대리도 좋다. 등기 신청. 뭐 옷이 선다니까. 여기까지 하면 옷이 선다가 안 만들어지잖아. 짐을 5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짚어보는 거야. 이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이 변호사들은 강제 집행 절차, 압류 잡고 감 잡는 거 이거 채권 채무자 쌍방대리도 좋다. 이거 하나 더 보는 거예요. 5번째는 증권회사에서 주식의 명의계에서 요즘 주식 많이 하니까 이 주식의 명의계에서 뭐냐면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들고 있어. 10주를. 이번에 팔았어. 증권을 통해서. 누가 샀어.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주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면요. 그거 빼내고 내 이름 빼내고 산 사람 이름 대신 올려주는 거. 증권사에서 쌍방대리도 좋다. 이 5가지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 채무 이행이라든가 등 신청, 뭐 강제 집행 절차, 최명의계에서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권리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어떤 이미 문장으로 나올까 봐 그래요. 문장으로 이루어진 어떤 법률 관계에서 새로운 권리물을 다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법률 관계의 어떤 절차 내지는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한 것은 설사 쌍방대리 하더라도 권리가 바뀔 염려가 없다는 거야. 해도 새로운 권리물 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법률 관계의 형식 내지는 절차를 구비하는 것은 자기야 쌍방대리도 좋다. 5가지요. 외우셔야 돼. 그런데 이 5가지가 아닌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워놓으면 왜 좋냐면 이제 첨단 문제 나와요. 뭐 경계가 어떻고 뭐 대물 변제가 어떻고 뭐 대리인들은 뭐 상계가 어떻고 이런 거는 자기가 쌍방대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말고는 없다. 나머지 어떤 단어 나와도 허용 안 한다. 그렇게 알자는 거야. 이 5가지만 허용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5가지 하시면 되지만 나머지 하면 안 되는데 위반했어요. 위반해서 했다면 이 5가지 해당되지도 않는데 대리인이 자기 계약 쌍방대리 했다는 거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해도 되는 거지만 이거 아니고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위반을 했다. 쌍방대리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는 무효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대리를 배울 때 이 단어가 제일 잘 속이는 문장이야. 자, 제가 대리하는 법조문이 114조부터 136조까지 23개 조문이 있어. 23개 법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23개 법조문에 보면 대리인들은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게 많어. 법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법에 규정된 것을 위반했다면 대리인이 뭔가 위반했어요. 하지 말라는데 했어. 위반했다면 무효이다. 그러면 틀려요. 하지 말라는 거 위반은 대리를 배울 때 대리인들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 위반하면 뭐라 부르는 거냐? 무건대리이다. 이렇게 불러요. 결론이. 이미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무건대리이다. 위반하면 무건대리. 무건대리가 뭐냐면 정당한 대리권이 인정이 안 되는 대리행위다. 무건대리는 무효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무건대리는 뭐냐? 정당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다. 정당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다. 무건대리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직은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미정인 상태로 가요. 미정인 상태. 무건대리는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아직은 미정이야. 왜? 이것도 나중에 사후에 본인이 추인하면 대리인 씨 그 쌍방대리한 거 그 대리인 씨께서 그 자기양을 맺은 거 그거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본인이 인정하고 추인한다는 얘기 본인이 사후에 인정하면 인정했어 내가 그 쌍방대리한 거 내가 인정하겠다. 자기양 맺은 거 내가 인정할게라고 인정하면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유효한 거예요. 그럼 무효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유효인지 무효인지 본인의 추인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무것도 아닌 문장 같지만 자 대리를 배울 때 뭐 위반했다 그러면 뭐다? 묵건드리다. 묵건드리는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아직은 미정인 상태다. 그렇죠. 이것도 사후에 본인이 추인한다라고 인정하면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확정적으로 무효한 얘기는 아니다. 꼭 단어 기억하셔야 돼. 저거 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대리권 소멸, 대리권 남용 뭐 많이 나와요. 물론 시간 되면 한 번씩 다 읽어보면 좋아요. 그렇지만 논점이 일단 여기예요. 자 넘기시면 118쪽에 공수 한 번에 대리행위. 자 여기부터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 금방 50분이 흘러버렸어요.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